네, 오늘 드디어 전인대가 폐막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대담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신흥국 팀장님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인대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오늘 전인대 막을 내리는데요. 전인대 의무와 또한 정부 업무 보고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리커정 총리가 폐막하고 이제 원고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항상 화제인데 제목을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길을 좀 가겠다라는 식의 사자성어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인대 기간 중에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서를 봤을 때는 올해 그 20기 지도부 출범이 이제 11월 달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3년임이 결정이 나는데 안정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달 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고 선행 지표들 돌아서고 있긴 한데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서에서 제가 이제 볼 때 특징은 성장 목표치 자체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5%라는 성장 자체가 높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4분기하고 1분기 중국 분기 성장률이 4.1%이기 때문에 올해 5.5 정도까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좀 분명히 강조를 했고 업무 보고서에 많이 언급된 내용이 제일 많았던 게 안정이었고 네. 그 다음이 투자와 제조업이었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제일 어려운 서비스업이나 소비 쪽 부양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투자나 제조업이 좀 많아서 역시 2년 연속 중국 정부의 전략은 육성 방향이 역시 제조업 쪽에 좀 쏠려 있고 올해 경기 부양의 수단은 소비보다는 효과가 빨리 나오는 투자 쪽을 좀 많이 목적에 둔 것 같아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인프라 투자라든지 중국 제조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중구장대 관련된 소부장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에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장기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좀 과도하게 몰아붙이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것들이 좀 있죠. 탈탄소 하겠다고 하면서 석탄 가격 폭등하고 전력난까지 발생을 했었고 또 중국의 7월 달에 공동부유 전략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사교육 규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많이 악재로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업무 보고서에는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 부작용들을 조금 돌려놓고 규제에 대해서 좀 휴직을 좀 가져가겠다. 특히나 최근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그 상품 가격 폭등이 본인들이 원한 건 아닙니다만 작년에 했던 이제 공급 제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올해는 좀 되돌려서 석탄 사용도 좀 더 하고 철강이나 화학 이런 것들도 증산을 좀 하겠다는 시사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안정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전인대 폐막과 동시에 혹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철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좀 향후에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역시 표면적으로는 제로 코로나 유지를 이제 시사를 했고 외부 유입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하는 그러니까 나가는 것들이야 당연히 맞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서비스업 고용이나 이런 쪽이 너무 나빠서 실질적으로는 방역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일단 형식적인 어떤 언급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었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뉴스 보시면 홍콩 쪽이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고 어떤 사망률이나 위중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홍콩의 상황도 본인들의 이제 상해나 북경으로 좀 대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빠르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군요. 네, 그래서 홍콩 상황이 좀 먼저 3월에 진정되는지 보고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소비나 내수의 어떤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방역 완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쉽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양회 전인대 오늘 폐막하는 만큼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사실 올해 초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작년에 중국 증시가 워낙 못 갔었고 미국이 잘 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 효과로 아마 이번 해에는 중국 증시가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해외 주식 관련해서 조언들을 하면서 올해는 좀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가 10%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전망들이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까요? 저희 고객들에게 저희가 2월 달 정도면 조정이 좀 끝날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최근에 좀 사과를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3월 이후에도 핑계입니다만 대외 요인도 좀 작용을 그렇죠. 했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상해나 이제 특히 홍콩 이런 시장들에 많이 좀 빠지고 있죠. 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빠지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극단적으로 수급이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간으로 봤을 때 신흥국 내에서 중국과 홍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변함은 없고, 저희가 결국에는 펀더멘탈이나 그런 중국의 실적 관련 지표들로 봤을 때 1분기 정도 저점으로 2분기, 3분기 경기나 실적 흐름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 인내력이 좀 필요한 기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 자체적인 어떤 매력도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더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자체적으로 확진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최근 한 2, 3년 동안 중국의 이제 PBR이나 각종 그런 지지선을 보는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식 공급이 많이 늘다 보니까 BPS, EPS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지수 하단 자체가 굉장히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홍콩이라는 지역이 오늘도 미국의 제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제 뭐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주식 공급이 홍콩에 좀 많은 부담을 좀 주는 부분들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하단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하단은 뭐 예를 들어 항생 H 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7,000선 정도를 여전히 저희가 지지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3월 달에 극단적으로 좀 투자 심리들이 좀 진정이 되면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춰봤을 때 홍콩 증시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뭐 하단을 먼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PBR 1배 정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홍콩이 이제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즉 PBR 1배가 깨졌을 때 구간이 한 7차례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뭐 역시도 이제 PBR 1배가 대략 항생이치 기준으로 7,400선 정도였었는데 오늘자로 지금 7,000선이 지금 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되돌림 할 수 있는 지지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배 기준으로 보면 7,200, 7,400 정도를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 확진자 이슈라든지 그리고 전인대 이후에 쓰는 이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유럽계 자금이 홍콩 쪽에 워낙 수급적으로 좀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쪽 이슈가 진정되지 않으면 홍콩 역시도 어떤 지지하려는 시도는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이 변동성이 축소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이슈가 조금 홍콩엔 더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본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해종합이든 심천이든 수급적으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부진한 모습이지만 자체적인 자금들 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로 좀 보고요. 홍콩이 일단 국내도 상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에도 여전히 유럽계 자금이 글쎄요 한 30% 정도 있나요? 네, 거의 한 30%로 보시는 게 맞죠. 네, 여전히 그래도 유럽계 자금이 많군요. 유럽 얘기도 좀 연관해서 해볼까요? 최근 러시아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겟은 대만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는 좀 어떨까요? 일단 뭐 최근 전인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 대만하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이유는 타이완은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제 시작점이 다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주 뭐 완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중국 정부가 그 양안 관계 관련된 스탠스에 대해서 물론 예민합니다만 내치나 20기 지도부 출범이 먼저 우선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반발은 하겠습니다만 뭐 극단적으로 미국의 행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내후년에 본인들 20기 지도부가 이제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고, 또 대만의 이제 대선이 2024년 1월인데 어떤 그 앞둔 23년 정도가 양안 관계 관련해서 언급에 좀 톤이 더 이렇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좀 강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고 이제는 다음 단계가 중국과 양안 관계가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이 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얼마 전에 상무장관도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들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강경책을 펴기도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구도 자체는 좋지 않은데 네. 그 우려하시는 것만큼 중국이 강성으로 나가거나 혹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관련해서 유로존이나 미국 쪽의 결기가 굉장히 기세가 강한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강성보다는 좀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 2, 3주 동안 저희가 중국의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톤이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좀 애매한 스탠스였었는데 약간 이제 제재라든지 이런 쪽 혹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화해 무드로 좀 가는 데 있어서 눈치를 계속 보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강한 이런 경고라든지 제재 동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애매합니다만 좀 참여하는 방향이나 혹은 조금 더 러시아 쪽으로 좀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3월 달에는 애매하더라도 우려하시는 대로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붙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 제재를 받거나 하는 쪽은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정부도 일단 3월에는 갈등은 좀 피한다라는 스탠스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인플레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죠. 중국의 2월달 PPI 8.8%, 그러니까 1월달이 9.1%였으니까 0.3%포인트 둔화된 겁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데 서방 지역 국가는 중국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희는 올해 중국에 대해서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작년에 중국이 선제적으로 긴축했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중국이 그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 올해 연간으로 본다 그러면 그 버퍼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국 정부가 약간 용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수입 물가를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는 그런 버퍼가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중국이 그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시행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석탄이나 철강, 화학, 비철 같은 원자재 쪽에 대한 공급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자충수가 됐었는데 올해 전인대도 밝혔습니다만 그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통제를 좀 풀겠다라는 얘기, 즉 친환경 전략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는 일단 상품 가격 잡는데 집중하겠다, 공급을 늘리고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버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올해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기도 하고 6개월 정도 후행해서 미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상단을 보실 땐 중국 생산자 물가를 꼭 보셔야 되는데 4개월 연속 하락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스 효과, 즉 기저 효과로 봤을 때 기저 효과가 높아지면서 3분기까지 방향성 자체는 무조건 하락은 하는데 그 하단이라는 부분이 원래 당초에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일 때는 3분기의 하단을 저희가 마이너스로까지 봤었는데 지금 하단이 굉장히 높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좀 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저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한 번 등락을 하는 3년 사이클에 마이너스를 한 번도 안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약에 유가가 100불 이상에 머물러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각도가 너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계속 3년째 플러스가 유지가 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중국이 억제해줬던 저물가가 이런 효과들이 사라지는 것도 시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민도 좀 안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결론은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2분기 미국의 금리의 상단을 좀 낮춰주는 요인은 될 것 같다. 하지만 3분기의 저점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반기에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사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비롯해서 처음에 관심사였던 미국의 금리의 어떻게 보면 상단까지도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시 좀 중국으로 좀 넘어올까요? 그렇다면 3월 중국 전망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우리 좀 더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본토 같은 경우도 조금 버티더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한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본토, 홍콩 뭐 말할 것도 없이 투자 심리나 수급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진정되는 계기가 뭐 대외적으로 조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도 다르게 완전히 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유가라든지 이런 상품 가격 쪽에 부담이 중국 입장에서 있는 상태에서 생산자 물가가 물론 떨어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부담이 좀 낮아졌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행정 규제라든지 위안화 강세를 통한 수입 물가 안정이 3월 달에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2월부터 중국이 지금 조정이 시작이 돼서 거래대금 관점에서는 대략 한 60% 정도 고점 대비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을 했고 성장주 조정폭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펀드들이 지금 편입하고 있는 비중이나 수급 밀집도도 상당히 좀 완화된 상태라서 어떤 계기 마련은 전인대에서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발표되는 1, 2월 지표가 이제 통합해서 발표가 되는데 인프라 투자나 소비 관련 지표들이 일단 반등 예상을 하고 있고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매달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12월하고 1월 달에 이제 2달 연속하고 2월에 동결을 했습니다만 3월, 4월에 추가적인 금리나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탑다운에서 이제 누적되고 있는 이런 경기 부양 조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어서 이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좀 진정이 되게 되면 3월 중하순부터는 조금씩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지금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그 큰 그림에서 투자 관련 수혜주들이나 국내 이제 중국 관련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철강, 화학, 시클리컬 쪽을 좀 보시면서 국내 쪽에서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우리가 또 대선이 있었던 만큼 정치적, 외교적인 한중 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외신 속보들을 볼 때 글로벌 타임즈 기사를 몇 가지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미중 관계 속에서 한중 관계가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외교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신중하고 전화를 했나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죠. 뭐 물론 이제 전인대 오늘 폐막했기 때문에 어제 외교부 대변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언급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국15 그러니까 글로벌 타임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좀 관영 매체 중에서도 그렇죠. 좀 보수적인 매체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면은 일단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국이 항상 했던 행동들은 초기에는 굉장히 좀 진짜로 조심스러운 행보들을 좀 했었고 성향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한두 달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새 정부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자극을 좀 자제하는 발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아시는 대로 한알령 해제 관련된 그런 최근에 이제 조치들이 좀 있었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교체 직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일부 베팅을 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완화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저희가 조금 수동적으로 중국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은 사실 한국의 반응을 보고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 중에 사드 배치 관련된 것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글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그런 부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뭐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런 공식적인 언급들은 최대한 본인들이 좀 자제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글로벌 타임즈나 아까 한국15 같은 언론을 주로 보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그 이제 당선자의 어떤 그 과거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공식적으로는 보도를 좀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제한을 좀 하면서 조금 상황을 좀 더 보고 저희 액션을 먼저 기다리는 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조금 오해를 사기 않는 쪽으로 일단은 완화적인 행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자들 중국에 좀 기회를 가져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로 봤을 때 일단 국내 증시 영향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뭐 자세하게 중국 투자 얘기 좀 못 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중국 쪽에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전인대 이후에 인프라 투자 집행이나 작년에 이제 돈을 많이 번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캐펙스나 소부장 투자 이런 쪽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강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은 2015, 16년 이후로 뭐 국내 굴삭기나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전통 인프라 쪽에서 수혜는 사실 크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가장 강한 수치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위성 측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강도가 세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투자에 나선다고 하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에너지 투자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중국에 좀 모멘텀이 연결될 수 있는 수혜 업종들은 기계 그리고 철강, 비철 또 이런 이제 부동산이 3월 이후에 안정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 쪽의 관련주들, 즉 중국 관련 중무장대나 시클리컬 업종들의 수혜가 좀 더 크다라는 게 저희 이제 기관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고요. 직접 투자는 저희는 사실 2월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는 비중 확대 의견을 드렸었는데 워낙 대외적인 요인이 3월에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좀 보실 때 관심이 계속 있으시다면 좀 비중 확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본토는 상해 이제 CSI 300 지수하고
상해 과창판이라고 해서 스타 50 관련된 좀 테크나 이런 신재생 쪽이 좀 들어간 소부장 관련 인덱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홍콩의 경우는 사실 하단을 일단 지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좀 점진적으로 종목이나 테마 쪽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플랫폼 기업들을 그래도 저희는 2분기부터는 좀 매수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기업을 2분기에는 좀 매수 타임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외환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기조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 위안화가 꽤 강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달러의 강세를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위안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위안화는 뭐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이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이클적으로 좀 돈들이 많이 들어왔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신흥국이나 제3지역에서 과거 엔화가 그렇듯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위안화에 대한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요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워낙 늦게 했다는 득을 지금 보고 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쪽 투자라든지 FDI라든지 또 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해도 좀 안정적인 측면이 좀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쪽에서 비단 뭐 러시아 결제가 늘어서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금리 차나 이런 걸 봤을 때 달러에 좀 대항하는 일부 역내에서의 이 필요성은 여전히 조금 돋보일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의아할 정도로 미중 금리 차가 줄어들 때 이렇게까지 강세 유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구조적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상반기에 그 경기 부양의 룸이나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 강세를 여전히 원한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그 강세가 급격하게 약세로 가거나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이고,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강세 쪽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인대 폐막일인 만큼 시의성 가지고 중국 쪽 투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